네,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문풀 강의 첫날인데 자료가 두 개 나갔어요. 강의 계획서 하나 나간 게 있고 조문제로 나간 게 있거든요. 강의 계획서 짧게 보겠습니다. 뭐 문풀 강의라서 뭐 강의 계획서를 뭐 길게 볼 건 아니고요. 짧게 정리하시고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김경호 동사고요. 반갑습니다. 그래서 일정은 오늘부터 총 8회예요. 그래서 월화수목 해가지고 이번 주 4번, 다음 주 4번 이렇게 딱 끝나는 구조예요. 그래서 시간은 2시부터 5시 반이고요. 거의 오버 안 될 겁니다. 이제 기본 강의할 때는 계속 보강도 있고 막 시간도 오버하고 그러는데 문풀은 과정 특성상 딱히 시간 오버 안 될 거니까 부담 가지지 마시고 그렇게 하면 될 겁니다. 물론 이제 하다 보면 약간 오버될 수 있긴 한데 막 우리 기본 강의 하는 것처럼 막 6시 넘어가고 막 이렇게 하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압박은 느끼지 않으셔도 되고 교재는 도화도전법 객관식 문제집인데 요거 그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제 카페에도 썼습니다만은 일단 우리가 1차 시험을 대비할 때 메인으로 봐야 되는 교재가 얘는 아니에요. 얘는 플러스 알파고 그러니까 우리 되게 얇잖아요. 이게 교재가. 그럼 이것만 보면 다들 아니야. 이것만 보면 안 돼. 이거는 이제 플러스 알파 개념이고 말 그대로 실전 연습 비슷하게 해보는 거고요. 기본으로 가져가셔야 되는 거는 도화도전법 1, 2를 보시든가 아니면 에센스 도전법 1, 2를 보시든가 그것도 아니면 뭐 이론 뭐 싫고 그냥 기출만 보겠다 그러면은 기출 OX집 혹은 이제 뭐 기출 문제집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시거나 그런 거를 하나 메인으로 가져가셔야 됩니다. 이제 8월 달에 이제 작년 8월에 기본 강의 들은 분들은 SS 1, 2를 갖고 계실 거고 지난 2월 달에 강의 들은 분들은 기본 강의 들은 분들은 도화 1, 2가 있을 건데 두 교재 모두 그 문제 교재 안에 기출 문제가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메인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걸 메인으로 가져가셔야 되고 대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OX 문제집 이런 것도 결국 기출 지문은 다 들어가 있는 거니까 아주 그런 게 메인이에요, 메인. 거기다가 이 객관식 문제집은 플러스 알파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게 어떤 의미에서 플러스 알파냐면 기존에 있는 기출 문제 같은 경우는 최근 판례라든가 최신 개정 법령이 안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개정되기 이전에 나온 것들이니까. 물론 이제 개정된 내용들이 반영은 돼 있습니다만은 그럴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최신 그 판례나 최근 개정 법령으로 나온 문제가 기출 문제집에는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하는 느낌이 강한 거지 이게 메인 교재가 아니니까 이것만 보시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많이 물어보시는 게 둘 중에 뭘 봐야 되냐 그걸 봐야지 그거를 하나 고르라면 그래가지고 그거 메인으로 보시면서 플러스 알파로 거기 없는 문제 같은 거 최근 판례 같은 거 최신 개정 법령 같은 거 그거 좀 추가해야 되겠다 그렇게 얹어가는 거니까 좀 더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얻는 거니까 이것만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거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의 목표 자체가 일단 기본적으로는 시간 배분 좀 연습해보고 이제 실전 연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기본 강의 들으시면서 기출 문제 풀어오셨으니까 거기다 플러스로 이제 실전 문제 식으로 한번 좀 풀어보자 이런 느낌입니다. 그럼 강의는 어떻게 할 것이냐? 8회밖에 안 되는데 뭐 시험도 봐야 되고 모든 내용들을 무슨 기본 강의하듯이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가지고 강의가 기본적으로 딱 세 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매회 첫 번째 시간에는 진도를 나가고요. 그럼 진도를 뭘로 나가냐면 우리 같이 나갔던 조문 자료 요걸로 나갑니다. 그래서 판례 같은 것들도 물론 얘기를 아예 안 하지는 않는데 첫 시간에는 조문 중심으로 트릭 체크를 하고요. 여기서는 이거 주의하시고 여긴 이거 주의하시고 요거 바꾸니까 이거 신경 쓰시고 그걸 첫 시간에 하고 그걸 베이스로 해가지고 두 번째 시간에 이 객관식 문제를 풀어요. 문제를 푸는 시간을 드리고 세 번째 시간에 문제 해설을 하면서 그때는 좀 판례 중심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풀 강의 들으시는 분들이 1차 코스를 쭉 타고 오는 분도 계시고 2차를 타고 오다가 요것만 넘어온 분도 계신데 아무래도 2차 중심으로 가시는 분들은 판례 쪽은 꽤 빠방하게 준비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2차 보는 분들한테는 첫 번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을 것 같고 조문 중심으로 우리가 2차 잘 안 보는 조문 중심으로 한번 트릭을 체크하는 것들 그게 되게 중요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세 번째 시간 같은 경우는 2차에서 잘 안 보는 좀 지엽적인 판례 이런 것들도 좀 들어가 있다 보니까 뭐 그런 면에서는 좀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1차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 1차 중심으로 쭉 오시던 분들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시간은 했던 거 계속 하는 거니까 그냥 기억 떠올리기 측면이 강하고요. 대신 이제 세 번째 시간에는 기본 강의에서 잘 안 했던 좀 지엽적인 최근 판례 이런 게 들어있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문풀 강의를 꼭 들어야만 되고 이거 안 들으면 떨어지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은데 우리 기존에 공부했던 건 다시 한번 복귀하면서 조금 더 완성도를 높이고 이런 측면이 매우 강하겠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2차 중심으로 공부하셨던 1차 경험이 전혀 없으신 그런 분들한테는 문풀 강의는 꼭 들으시라고 이제 추천을 드리는 편이고요. 이제 그렇게 한번 생각하고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의 진행 그렇게 돼 있죠. 해당 진도 범위 내 조문과 판례를 빈출 쟁점으로 압축 강의한 다음에 모의 시험 보고 강평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문제는 어쨌든 우리가 내년도부터 시험 제도가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노원 투 각각 25문제씩인데 내년부터 40문제로 바뀌거든요. 근데 저 그것 때문에 40문제를 바꾸는 건 아니고 저는 원래 문제집을 항상 40으로 해왔었어요. 지금까지. 이제 왜 그랬냐면은 회당 25문제만 풀기는 너무 아쉽고 50을 풀자니 좀 너무 과하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적절하게 40 정도 맞춰놨던 건데 뭐 우연치 않게 내년에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문제집이 항상 지금까지 40문제로 이제 회당 준비가 돼 있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얘기 나온 김에 해보면 올해 1차 중심으로 보시는 분들이야 뭐 당연히 합격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2차 오시다가 이제 올해 1차를 봐야 돼서 보는 분들은 뭐 당연한 건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 작년에 1차를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보험용으로 내년에 제도가 바뀌다 보니까 보험용으로 1차를 보는 분들도 꽤 많을 것 같더라고요. 이제 여기저기 문의 들어오는 거 보니까 개인적으로서 권하지는 않는데 아무튼 문의가 들어오는 거 보니까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해는 되는 게 내년도에 제도가 바뀌는 게 영향이 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올해 최대한 꼭 합격을 하시는 게 여러모로 좋을 것 같아서 특히 이제 2차 병행하시는 분들은 예년에 비해서 1차에 조금 더 힘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좀 감안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 수험판에서 1차 시험을 지으면 되면 매년 나온 얘기가 올해는 되게 어렵게 나온다더라. 이 얘기가 매년 나와요, 매년. 그래서 그때마다 항상 얘기했던 게 그 매년 나오는 말이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페이스 유지하면서 하순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올해는 조금 어려워질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제가 강좌하면서 이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올해는 작년에 2차 합격자가 너무 늘어나면서 그것 때문에 이제 2차 그 내년도에 1차 제도도 바뀌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조금 어려워질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노동법 기타 법률 파트하고 특히 이제 민법 같은 게 조금 더 신경을 쓰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병행하시는 분들은 예년에 비해서는 1차 비중을 조금 더 늘려야 될 것 같아요. 그건 좀 감안을 하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가시면 이 페이지에 강의 계획표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뭐 그냥 예습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진도 범위 내에서 이제 조문 중심으로 진도 나가고 모의 시험 보고 강평하고 이렇게 할 건데 이제 예습하시는 분들 요거 중심으로 이 진도표에 맞게 나가니까 예습을 좀 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오늘 같은 경우가 지금 근로계약 2분의 1까지 돼 있는데 23조 1항에서 근기법 이제 많이 있잖아요. 인사도 있고 뭐 징계도 있고 관련해서 영업료도 나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하는 거는 2, 3조에서 이제 인사 파트까지 오늘 좀 준비가 돼 있습니다. 자, 그럼 내일은 이제 임금까지겠죠. 그래서 내일 예습해 보실 분들은 여기까지 보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메인 교재는 도화든 에센스든 기출문제집이든 그거 하나 가져가셔야 되는 거니까 그걸 메인으로 가져가시고 공부하신 다음에 강의 듣고 요걸로 실전 연습 느낌으로 그렇게 플러스 알파 그렇게 가져가면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시작하기 전에 내년부터는 이제 제도가 바뀌니까는 시간 배분 이런 것도 다 바뀌게 되는데 개인적으로 내년에 바뀌었을 때 가장 큰 부담이 좀 뭐냐면 1차 시험이 이제 교시가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까지는 이제 쉼 없이 한 방에 쭉 가는데 125문제를 내년부터는 문제의 문항수가 늘어나면서 1교시랑 2교시가 찢어진단 말이죠. 그게 개인적으로는 조금 압박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왜 그런지 말씀을 드려보면 자, 올해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우리가 노동법 1이 있고 노2가 있고 이제 민법이 있고요. 사보가 있고 선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각각 다 25문제씩 해가지고 총 125문제를 푸는데 얘를 풀기 위한 시간을 125분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125분 동안 이 125문제를 올해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푸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얼핏 생각하면 125문제 125분이니까 한 문제 1분당 풀면 되겠네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러면 안 돼요. 그럼 떨어집니다. 왜냐? 뒤에 갈수록 시간이 모자라요. 예를 들어 특히 문제가 되는 게 이런 건데 민법 같은 경우에 요즘 특히 갈수록 지문이 좀 길어지는 추세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분에 한 문제를 풀기가 생각만큼 쉽지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조금 더 자신 있는 과목에서 빨리빨리 풀어가지고 시간을 좀 세이브해야 되겠지. 그렇게 아껴진 시간들을 민법 같은데 좀 더 자기가 민법이 아니라 하더라도 좀 취약한 이제 부분에 더 추가적으로 투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게 일단 시간 밸런스가 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장 시간 세이브하기 좋은 게 노원, 투예요. 노동법이 1차랑 2차랑 난이도의 갭이 너무 커요. 그래가지고 2차에 비하면 1차는 굉장히 쉬운 편이지. 특히 민법 이런 거에 비해 보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점수도 좀 많이 잡아줘야 되고 시간도 많이 아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목표로 잡는 게 50문제를 푸니까 50분에 풀어야지가 아니고 50문제를 한 30분 정도에 커버해야 되겠다. 요 정도로 우리가 보통 생각을 좀 하고 문제를 풉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두 번째 시간에 모의 시험 볼 거지 않습니까? 이제 책으로 푸는 건 아니고요.
두 번째 시간 되면은 책에 있는 문제를 실제 시험장처럼 만들어 왔어요. 이걸 다 드릴 거예요. 그래가지고 책에다가 푸는 건 아니고 같은 문제를 문제를 드릴 거니까 오프라인 분들은 그 온라인 분들은 그냥 책에다 푸시면 되고요. 여기 오신 분들은 못 드릴 거니까 여기다 푸시면 되는데 아무튼 40문제를 푸니까 시간상 40분을 드리긴 할 거예요. 근데 최대한 시간을 땡겨 보시는 걸로 40분을 다 쓰시지 마시고 한 25분 정도로 커버해 보시도록 그렇게 미리 좀 연습을 해보시는 게 좋겠더라. 그래서 시간을 좀 땡겨야 되고요. 아무리 많이 걸려도 40분이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넘을 수 없는 마지노선 이게 40분이니까 50문제 기준으로 40분이 넘지 않도록 이건 정말 넘어가면 안 돼요. 이건 넘어가면 떨어져. 그래가지고 최대한 30분에 근접하게 혹은 그 이내로 들어올 수 있도록 연습하실 때도 조금 빨리 푸는 연습을 좀 노릇법은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시간을 세이브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점수는 어느 정도 커버해야 될 것이냐. 점수는 우리가 지금 어차피 절대평가하고 60점만 넘기면 되는 시험이라서 평균적으로 뭐 노동법을 100점을 목표로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맞으면 좋지. 맞으면 좋은데 100점 해야지 이런 목표는 아니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평균 잡아가지고 원투 합쳐서 평균적으로 한 80점 정도 맞아주면은 점수상으로도 다른 과목들을 좀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점수를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노동법 1, 2 80점 맞고 나머지 세 과목 중에서 한 두 과목 정도 60점 맞고 한 과목 명가락하고 이런 붙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노동법에서 점수도 좀 올려줘야 되고 시간도 아껴줘야 되고 그래서 조금 물론 제일 중요한 건 정확하게 푸는 건데 특히 시간 압박이 있으니까 OMR 마킹도 해줘야 되고 그래서 최대한 좀 빠르게 푸는 훈련들을 앞으로는 좀 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 1, 2교시 찢어지는 게 개인적으로 좀 압박이 좀 있어요. 개인적으로. 왜냐면은 그동안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노동법에서 시간을 세이브해 왔는데 1교시, 2교시가 찢어지면서 내년부터는 여기까지가 1교시고 이 밑에가 2교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 세이브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민법 이런 데서 시간을 아껴서 최대한 빨리 푸는 게 내년부터 굉장히 중요해질 수 있겠다. 그래서 뭐 문항수가 늘어난다 그래가지고 그 자체로 난이도가 말도 안 되게 올라가고 이런 건 아닌데 개인적으로 내년부터 힘들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 가장 큰 이유는 교시가 찢어지는 거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올해 최대한 잘 하셔가지고 올해 합격하고 좀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본격적으로 진도 나가보죠. 조문 자료 보겠습니다. 원래 항상 조문 자료가 이제 법만 갖다 놨었는데 올해 약간 개편을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 조문 자료에서 시행령의 내용들을 상당 부분 특히 1차 보시는데 봐야 되는 필수적인 시행령들은 상당 부분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거 보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문 자료 1페이지 가시면 헌법 32조부터 나오죠. 32조 1항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이건 안 틀려요. 나오면.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그 뒤가 문제인데 국가는 사회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 증진과 적정임금 보장에 노력해야 되며 적정임금을 국가가 보장할 수 없어요. 노력할 수밖에 없지. 헌법에 적정임금을 보장해야 한다.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거야? 그 말이 안 되거든요. 여긴 노력일 수밖에 없고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하여 최임제를 시행해야 된다. 최임제를 할 수 있잖아요. 말 그대로 최저임금이니까. 그러니까 적정임금은 굉장히 높은 수준일 거예요. 사실은. 최저임금은 가장 최소한의 수준이니까 이건 할 수 있거든. 그래가지고 적정임금 보장에는 노력이 들어가 있고 최임의 노력이 안 들어가 있죠. 그거 주의하시죠. 그래가지고 그거 크로스로 적정임금을 보장해야 되면 땡. 최저임금을 시행하도록 노력해야 되면 땡. 그래가지고 앞에는 노력이 있고 뒤에 노력이 없으니까 그걸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항 가보시면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준다. 이것도 안 틀리죠. 근데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을 정한다. 얘가 문제인데 예전에는 뭐를 바꿨냐면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이걸 바꿨어요. 뭐 뜬금없이 무슨 공리주의 원칙 이런 식으로. 근데 그거는 오답률이 매우 낮죠. 딱 봐도 이상하잖아.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뭘 바꾸냐면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이잖아요. 그렇죠?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 여기서의 의무를 권리로 바꾸는 게 최근 트렌드예요. 이게 딱 보면 그럴싸하거든. 그래가지고 근로의 권리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그러니까 근로의 권리라는 거 그냥 보장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민주주의가 나오냐? 뭔가 의무를 부과하려다 보니까 민주주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2항 2문에서의 의무의 내용 조건인데 그거를 권리로 바꾸는 거 그걸 좀 주의하세요. 이게 생각보다 신경 안 쓰면 눈에 잘 안 들어와요. 그래서 그거 좀 신경 쓰면 되겠습니다. 3항 같은 경우에 딱히 바꿀 게 없죠. 눈에 바르면 될 것 같고 4항과 5항은 근로의 특별보호고 6항은 이제 우선적 근로기의 부여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주의할 점은 그거를 크로스하는 거.
예를 들어 4항과 5항에서 여자의 근로와 연수자의 근로에 대한 특별보호,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법정 근로 시간이라든가 연장 야간 휴일 근로라든가 이런 식의 규제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로에 대한 보호인 거고, 6항에 있는 거는 우선적 근로기회 부여니까 두 개를 크로스하면 틀린다. 예를 들어 여자의 경우 우선적으로 근로기회를 부여받는다 땡, 연소자의 경우 우선적으로 근로기회를 부여받는다 땡. 그렇죠? 반대로 국가유공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땡. 그걸 일단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종종 나오는 게, 헌법에서 보장하는 건 지금 여성의 근로와 연수자의 근로예요. 특별 보호라는 게. 근데 이제 그걸 외에 예를 들어서 뭐 장애인의 근로는 특별히 보호받는다. 물론 장애인도 보호받아야죠. 맞긴 맞는데 어쨌든 그게 32조에 있지는 않다. 그 정도. 잘 틀리진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여성과 연수자에 대한 근로의 특별 보호랑 국가유공자의 근로 우선적 근로기회 부여, 가산점 이런 거, 그게 크로스되지 않도록 그것만 주의하시면 딱히 틀릴 건 없겠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2페이지 가시죠. 자, 이 페이지에 1조 목적 되어 있는데 잘 안 틀려요. 근데 이제 유일하게 좀 주의해야 되는 건 목적 관련해서 근기법하고 노조법이 주로 이제 목적에 나오는데, 근기에는 없는데 노조에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근기법 1조에는 없는데 노조법 1조에 있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 산업평화예요. 그래가지고 근기법의 목적에 산업평화가 없음. 요것만 주의하시면 딱히 틀릴 게 없어요. 그래서 근기 목적엔 산업평화가 없음. 아니면 노조법엔 산업평화가 있더라. 그것만 주의하시면 틀릴 건 딱히 없겠다. 자, 넘어가시면, 자, 2조 1항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호 근로자란 직업에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자의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제일 잘 나왔던 건 다음 중 근로자의 정의 규정이 잘못 기술된 것은 해가지고 근기법상 근로자 한 다음에 노조법상 근로자 내용들을 집어넣어 버리는 거. 직업원주 종류를 불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 그렇게 내는 게 가장 전통적인 트릭인데 잘 안 틀리지. 근데 그거 틀릴 정도면 공부가 너무 안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건 잘 안 틀리고, 요즘에는 이제 어떤 게 나오냐면 다음 중 근로자의 정의 규정이 다른 법은 무엇인가, 이런 게 좀 나와요. 그래서 우리 시험 범위 내에서 근로자에 대한 정의 규정이 의미 있는 법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중에서 근기법상 근로자와 다른 건 두 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 다 아시는 것처럼 노조법상 근로자하고 다르다. 두 번째 남녀고용평등법상 근로자하고 다르다. 그래가지고 다음 중 근로자의 개념이 상이한 것을 고르시오 그러면 답은 둘 중 하나예요. 노조법 아니면 고평법이겠다. 둘 중에 하나 있는 거 고르시면 되겠죠. 그래가지고 그거 한번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호 사용자란 사업주, 사업기용 담당자 그 밖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사업주를 위하여 행하는 자라고 돼 있죠. 요거는 이제 방금 했던 것처럼 정의 규정을 좀 비교하는 거 정도는 뭐랑 비교할 수 있냐면 산업안전보건법 이런 거랑 비교할 수 있어요. 거기는 사용자가 나오는 게 아니라 사업주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근기법에서는 사용자라는 개념을 이제 설정해가지고 근로계약 상대방으로서의 사업주 외에도 넓은 의미에서의 준수 의무자들을 규정하고 있는데, 산업법에서는 사업주만 책임 주체를 일단 기본적으로 물리고 있단 말이에요. 뭐 그 정도 차이점이 있겠다 한번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호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딱히 문제 없죠. 4호 근로계약 이것도 딱히 문제 없어요. 5호가 보시면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떤 명칭으로든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이것도 규정상으로는 딱히 바꿀 게 없어요. 6호가 문제인데 평균임금 개념이죠.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3개월 체크하시고, 잘 틀리지는 않는데 3개월을 보통 뭐 90일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경우도 가끔 있었어요. 요즘에는 잘 안 나오는데 아무튼 그게 꽤 잘 나오던 트릭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그럴싸하거든. 근데 3개월하고 90일은 아예 다른 소리죠. 3개월은 89일에서 92일 사이예요. 그러니까 89일일 수도 있고 뭐 91일일 수도 있고 이런단 말이지. 그러니까 90일을 바꾸면 틀린 거겠죠. 그 다음에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인데, 그 근로자 체크하시죠. 그 근로자. 평균임금이라는 거는 우리 사업장의 전체 평균이 아니에요. 각각 개인들이 평균적으로 얼마로 하루에 먹고 사는 사람이니 이걸 보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그 근로자를 예를 들어 그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 틀린 거죠. 그 근로자 개인별로 따진다. 이거 좀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걸 주의하셔야 하는 거냐. 이 근로자에게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의 총액이 평균임금이 아니라 이 총액을 3개월간의 총일수로 나눠야 돼요. 그러니까 평균임금은 기본적으로 1일 기준이에요. 1일 기준. 그래가지고 3개월 동안 이만큼 받았네. 총 며칠이었니? 나눠보자. 그럼 얘는 하루에 평균적으로 얼마로 사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평균임금이라는 거는 하루 기준인 거니까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요즘에는 그거를 지워버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 평균임금이란 산정연차가 발생하는 이전에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말한다. 이게 쓱 보면 그럴싸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거를 총 일수로 나눠야 되죠. 그래서 총 일수로 나눈 걔를 지워버리고 정의규정을 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걸 좀 더 또 우리가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게 문제 내기가 꽤 다양해요. 트릭들이. 그래가지고 이거는 평균임금 나오면 일단 신경 좀 쓰고서 봐야 됩니다. 이 지문 나왔을 때. 왜냐면 쓱 보고 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나올 수 있는 거 3개월 그 다음에 그 근로자를 뭐 모든 근로자 이런 식으로. 그다음 뒤에 거 총일수로 나온 데를 뭐 지워버린다거나 트릭들이 다양하니까 평균임금 개념은 나오면 조금 신경 써서 보는 걸로 문제에서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7호 가시면 일주일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너무 당연한 거죠. 이 포함한을 제외한으로 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도 뭐 너무 당연한 얘기라서 일주일은 7일이지. 그렇잖아요. 휴일을 뺄 이유가 있나. 포함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8호 소정근로시간이란 뭐 50조, 69조, 산안법 139조 나오는데 얘네들은 법정근로시간이죠. 그래서 법정근로시간의 범위 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 이걸 우리가 소정근로시간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9호 같은 경우에 단시간 근로자 이거는 딱 하나만 주의하시면 돼요. 단시간 근로자 법정근로시간이 짧은 사람이 아니고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사람이죠. 사실은 법정근로시간은 나나 얘나 다 똑같아요. 얘가 뭐 연소사라거나 산안법상 유해위험 이런 거 아니라면 다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시간의 기준은 법정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소정을 기준으로 한다. 그걸 좀 주의하시면 되겠죠. 그래가지고 우리 회사의 통상 근로자에 비해서 내가 소정이 짧다. 그래야 단시간이에요. 예를 들어 나는 우리 회사에서 1주 35시간이 나의 소정 근로 시간이에요. 난 단시간 근로자인가? 답은 알 수 없다죠. 통상 근로자가 몇 시간인지 봐야 되니까. 통상이 35인데 나도 35다. 나는 통상이에요, 그러면. 통상이 38인데 나는 35다. 나는 단시간이네. 그러니까는 소정 근로 시간 기준으로 비교한다. 그것만 체크하시면 딱히 틀릴 게 없겠다.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뭐 2항 같은 경우도 뭐 눈에 바르시면 딱히 문제는 없겠죠. 자, 3조 같은 경우에 체크하실 것 이 기준을 이유로 그것만 체크하시면 되죠. 이 기준을 이유로 근기법에 정한 기준을 이유로 기존 조건을 낮춘다. 이건 안 되는 건데. 그렇죠? 그건 안 되는 건데 기존의 조건을 저하시키는 게 불가능하냐? 그런 게 어딨어. 기존의 근로계약상 내용을 저하시키고 싶다. 새롭게 합의를 하면 되죠. 기존의 취업규칙상의 조건을 저하시키고 싶다. 근기법 9사조의 취업규칙 불이익 병행 절차를 거치면 돼요. 단협상의 조건을 저하시키고 싶다. 노사 합의를 하면 되지. 기본적으로. 그래가지고 협약자치의 범주 내에서는 그게 허용되니까. 개별근로자의 기득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존 조건을 저하시키는 건 돼요. 근데 안 되는 게 뭐냐. 이 기준을 이유로 낮추지 마라. 이 얘기지. 그러니까 뭐 어떤 경우에도 낮출 수 없다. 땡. 이런 식이죠. 자, 그것만 주의하시고 4조 가보시면은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해야 된다. 이거 뭐 가끔 오답으로 내는 게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할 수 없다. 뭐 이렇게 내는데 그건 틀릴 게 아니죠. 말도 안 되는 거라. 5조 가보시면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협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요거는 보통 맞는 걸로 나오는데 가끔 문제 푸시다가 하시는 게 근로기준법인데 왜 단협이 나오지? 그러면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그것만 좀 조심하시면 딱히 틀릴 건 없어요. 그래가지고 3조부터 5조까지는 그냥 형이상학적인 좀 수상적인 이런 개념들이고요. 총칙 파트에서 6조부터 이제 10조까지 여기까지가 실제 좀 본격적인 의미를 가지는 그렇죠? 실무상 의미를 가지는 총칙상 사람을 쓰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라고 하는 정의 규정이다 이렇게 뭡니까 기본 원칙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6조부터 10조까지가 근기법 총칙에서의 기본 원칙. 네가 사람을 쓰는 거니까 물건을 쓰는 게 아니라 사람을 쓰는 거니까 이 정도는 당연히 해야지라고 하는 말 그대로 기본 원칙이 실질적 의미를 가지는 기본 원칙이 6조부터 10조까지 있는데 이 정도로 중요하니까 한 두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게 이 정도로 중요하니까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이 되겠구나. 요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11조에 의해서 근기법이 전면 적용되기 위해서는 5인 이상이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일단 우리가 5인 이상은 전면 적용이고 5인 미만 4인 이하는 일부 적용이니까 우리 느낌상 정의 규정 이후에 바로 걔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딴 얘기 쭉 하다가 한 11조 가서야 걔가 나온다고요. 왜 그런 거냐? 10조까지 있는 것들은 사람을 쓰기 위해서는 준수해야 되는 너무나 기본적인 원칙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3조부터 5조까지야 뭐 형이상학적인 얘기니까 그렇다고 치고 6조부터 10조까지는 실제로도 4인 이하 사업장에서 의미를 가지는 거죠. 그리고 사람을 쓰려면 이 정도는 기본으로 해야지인 거니까 6조부터 10조까지는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이 되는구나. 요거 하나 생각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거, 그 정도로 중요하니까 형사처벌 조항이 있구나. 6조부터 10조까지 요거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뭐 최근 시험에 트렌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이후에 말씀을 하나씩 드리겠습니다만은 하나 얘기할 수 있는 게 처벌 조항이에요. 사실은 벌칙 파트는 객관식 시험에서 안 봤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처벌 조항이 문제가 나오기 시작했고 최근 들은 뭐까지 나오기 시작했냐면 예를 들어 우리 처벌 조항상에 5년 이하 징역 이런 거를 막 3년 이하 징역 이걸 바꾸는 지문까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럼 그걸 위해서 이거는 몇 년인지 다 외울 것이냐 오바지. 그걸 어떻게 외워 그거를. 그죠? 그래서 그거를 외우는 게 가능하지도 않고 가능해야 하겠지 뭐 억지로 외우면 근데 너무 헛짓거리예요. 그래서 그거는 필요 없을 것 같고 대신 감각적으로 이 정도 처벌할 만큼 중요한 범죄구나 이 정도는 이제 생각하면서 책을 보시되 기본적으로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거는 형사처벌 조항이 있는지 과태료가 있는지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지 이런 것들은 좀 감각적으로 억지로 외울 건 아니겠지만 감각적으로 그 정도는 좀 가져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막 아까 얘기했던 막 5년 이하 징역을 3년으로 바꾸고 이거는 그냥 나오면 찍으세요. 그거는 뭐 신경 쓰지 마시고 그건 오바야. 그래서 그것까지 보는 건 말이 안 되고 근데 대신 처벌 조항이 있다 없다 정도는 좀 감각적으로 가져가시면 좋은데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을 쓰기 위한 기본 원칙이니까 실질적 의미를 가지는 실무에서 6조부터 10조까지는 다 처벌 조항이 있다. 이렇게 기억해 놓으시면 일단 요거는 부담이 좀 덜어지는 거니까 그 정도 느낌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6조 보시면 균등한 처우 돼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 채용 과정에서의 차별을 컨트롤할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채용의 문제, 모집 조건 이런 것들이 과연 근로 조건이냐? 아니잖아요. 근로 조건이라는 거는 근기법상 근로자의 지위를 취득한 이후에 내가 제공하는 근로와 관련해서 받는 조건들 이게 근로 조건인 거니까 고용 과정 차별은 근로 조건 차별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고용 과정 차별은 근기 6조 위반이 아님. 요거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대신 고용 과정 차별을 규율하는 법들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남녀고용평등법이죠. 그래서 종종 나오는 게 다음 중 근기법 6조 위반은 아니지만 고평법 위반인 것은 답은 안 봐도 알겠네. 모집 채용 과정에서의 차별. 그렇죠? 근로조건 차별은 근기 6조 위반인과 동시에 고평법 위반이기도 해요. 근데 채용 과정 차별은 근기 6조 위반은 아니지만 고평법 위반이란 말이죠. 그것만 주의하시면 6조는 틀릴 게 없을 것 같고. 자, 7조 강제근로의 금지. 거의 대부분 다 맞는 지문으로 나와요. 맞는 지문으로. 근데 굳이 억지로 짜낸다고 한다면 끝부분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강요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실제로 강제근로가 발생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깡이 좋아가지고 사용자가 폭행 협박을 통해 강요했는데 내가 깡이 좋아가지고 거부를 한 거예요. 그래도 법 위반이지. 강요 그 자체를 금지하니까. 그래가지고 굳이 억지로 쥐어짠다 그러면 끝부분 개를 바꿀 소지가 있긴 있는데 지금까지는 주로 그냥 맞는 지문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8조 가보시면 폭행의 금지. 사용자는 사고 발생이나 그 밖에 어떤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어떠한 이유로도 그것만 체크하시죠. 사람이 사람을 때리는 데는 이유가 있을 수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폭행은 금지가 돼요. 그렇죠? 폭행 금지. 그 밖에 어떤 이유로도 폭행하지 못한다. 주로 이제 오답으로 나오는 게 이런 식이에요. 원칙적으로 폭행은 금지되지만 사고 발생 등 특별한 사유를 하는 경우는 폭행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게 싹 보면 그럴싸하거든. 근데 그렇게 해석할까봐 입법자가 법을 박아버렸지 않습니까? 사고 발생이나 그 밖에 어떤 이유로도 뭐 사고 발생 예방을 위해 때리는 거야. 이딴 건 뭐 그죠? 사고 발생했기 때문에 때리는 거 이거 아니야 이게 그죠? 근데 생각보다 이게 오답률이 꽤 높아요. 근데 맨날 드리는 말씀인데 그건 우리 마음속에 악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는 때릴 수 있겠지 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건데 아니야. 어떤 이유로도 때릴 수 없다. 그거만 주의하시면 딱히 틀릴 게 없겠다. 자, 9조 중간착취 예배제 누구든지 체크하시죠. 누구든지 일단 기본적으로 근기법의 의무는 사용자에게 의무가 부여되는 건데 사용자가 아닌 자들에게도 의무가 부여되는 게 근기법에 딱 두 개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중간착취 예배제고요. 하나가 뒤에 나오는 취업방해 금지.
비밀기호 쓰는 거 있지 않습니까? 취업방해 목적으로 비밀기호 쓰지 마라. 그 두 개는 누구든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갑질 내지 보복에 있어서 제일 치졸하고 제일 너저분한 게 밥줄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밥줄 가지고 장난치는 거. 그런 것들은 특히 문제가 되죠. 예를 들어서 취업방해 금지는요. 처벌 형량도 엄청 세요. 그러니까 우리 거의 최고 구간 들어가 있거든요. 우리 근기법 위반에서 처벌 조항에 있어서 최고 구간 내에 그 취업방해 금지 계약 들어가 있어요. 그 정도로 밥줄 가지고 장난치는 거는 엄격하게 좀 규제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주어도 누구든지 다 두 개 이렇게 돼 있더라. 그래가지고 근로자가 위반해도 처벌된다. 그게 있겠죠. 혹은 우리 회사의 근로자 사용자가 아닌 제3자, 뭐 공무원이라든가 혹은 뭐 지인들, 뭐 사장 지인 이런 사람들도 이런 짓을 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에서 중간사치 배제 일단 첫 번째 누구든지 체크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체크하셔야 되겠지.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요거 이제 어떤 경우에도 중간 착취는 허용되지 않는다. 땡 이런 식인 거죠.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어떤 경우에도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할 수 없다. 땡. 법률에 따른 예외가 있으니까. 가지고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그걸 체크하셔가지고 법률에 따른 예외가 있다. 그럼 예외는 무엇이냐?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는 거에 대표적인 게 직업안전법상 유료직업 소개사업이죠. 헤드헌터 이런 사람들, 그렇죠? 중간인으로서 이걸 추진하는 거 대표적인 게 파견법상 파견사업이죠. 그런 것들이 법률에 의한 예외가 인정되겠더라. 그래서 뭐 판례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안에서. 어쨌든 조문상으로 누구든지 체크하셔야 되고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그거 체크하셔야 되고 그걸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0조 공민권 행사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일단 조문상으로는 꼭 체크하셔야 되는 게 그 단서에서 다만 뒤에 보시면 지장이 없으면 돼 있죠. 지장이 없으면 그거만 체크하시죠. 지장이 없으면. 그래서 공민권 행사를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나 행사하고 싶다. 그럼 그거 허용해 줘야 돼요. 근데 사용자가 그 시간을 변경할 수 있잖아요. 변경 요건이 무엇이냐? 너무 간단해요. 오전엔 회사 일이 바쁘니까 오후에 갔다 와. 아무 문제 없는 거지. 뭐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런 거 아닙니다. 뭐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그런 거 아니고 그냥 행사에 지장만 없으면 그냥 변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변경이 별로 어렵지 않구나. 요거 하나 조문상으로 기억하시고요. 그 외에 이제 판례가 있는 건 아닌데 견해가 일반적으로 통일돼 있어가지고 시험에 잘 나오는 게 한 두 가지가 있어요. 판례는 아닌데 이 공민권 내지 공외직무, 그렇죠? 선거권 기타 공민권 내지 공외직무를 행사하는 건데 이걸 보장해 주는 건데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 노조 활동. 얘는 공외직무가 아니다. 요거 하나 체크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말 그대로 법률의 근거를 둔 공적 직무, 이게 공외직무예요. 예를 들어 법원의 증인 출석, 뭐 감정인 출석, 뭐 이런 거. 그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 나를 위한 소송, 그죠? 내 개인 소송을 위해 법원에 간다? 이건 나를 위한 거지. 이게 무슨 공익이야? 사익을 위한 거지. 조금 애매한 게 노조 활동은 사실은 따지고 보면 온전히 내 일은 아니잖아요. 우리의 일이지. 근데 노조 자체가 사실은 공익단체는 아니란 말이에요. 이들의 사익을 이제 실현시킬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해주는 그런 이제 단체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노조 활동을 온전한 의미에서 내 일이라 보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일이니까 이거를 공익적 일로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얘는 공외직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거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시간 유급으로 해야 될 것이냐? 꼭 그런 건 또 아니겠다. 그래서 시간만 보장해주면 되고 그 시간을 유급으로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유급으로 해야 되는 건 법에 아예 유급으로 써있죠. 연차 유급휴가, 유급 주휴일 이런 식으로 유급이라고 써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급이라고 법에 써있지 않은 건 무급도 가능하죠. 그럼 유급을 해주면 안 되는 거냐? 문제 없어. 해주면 해주는 거지. 그게 아니고 이제 무급으로 해도 무방하다 이런 거죠. 그래가지고 일단 조문상으로는 다시 정리해보면 지장이 없으면 그것만 주의하시면 되고 그 외에 판례는 아닙니다만은 이론상 추가로 볼 만한 것들 노조 활동은 공외직무에 안 들어간다. 이거 보시고 이 시간 유급으로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느냐? 없다. 대신 뭐 단협이나 취업규칙에 유급 보장 규정이 있다면 그거에 의해서 유급을 해줘야 되겠지만 아무런 규정이 없다면 법에 의해서는 유급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딱히 틀릴 게 없겠다. 넘어가시죠. 자, 그러면 이제 근기법 적용을 위한 기본적인 원칙이 끝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적용 범위가 나와요. 그래서 5인 이상 4인 이하, 그렇죠? 요 기준에 의해서 나오게 됩니다. 자, 한번 보시게 되면 1항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5인 이상이 전면적인 사업장이에요.
그래서 지문에 5인 이상 사업장은 전면 적용 사업장이다. 원칙적으로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근데 약간 틀어가지고 근기법의 모든 규정은 5인 이상이면 다 적용된다. 이건 틀린 말이에요. 왜 그러냐? 취업규칙 때문에 그래요. 근기법 93조. 취업규칙은 10인 이상 사업장에 작성 의무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말장난 같은 건데 원칙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은 근기법의 전면 적용 사업장이다. 이건 맞지. 근데 근기법의 모든 규정은 전부 다 5인 이상이면 다 적용된다. 이건 틀린 거예요. 왜냐? 취업규칙 때문에. 취업규칙의 작성 신고 의무는 10인 이상이니까. 그래서 이것만 기억하시죠. 5인 이상이 원칙이긴 한데 취업규칙만 10인 이상이다. 이렇게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만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동거의 친족 같은 경우는 포인트가 만이죠. 만. 동거의 친족이 아닌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전체를 합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동거의 친족이 49명인데 동거하지 않는 친족이 1명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업장은 50인 사업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구성이 돼 있어야 되고 그게 아니면 전부를 다 합산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많이 오해하는 게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동거의 친족은 뺀다. 아니에요. 합산하는 거야. 근데 걔네만으로 구성되어 있을 땐 적용하지 않는 거지. 그래서 그거만 주의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가사 사용인은요. 근기법에 따르면 적용 제외인데 특별법이 생겼죠. 가사 사용인 노동에 대한 특별법이 생겼거든요. 그래가지고 모든 가사 사용인이 아니고 일정한 경우에 일정한 요건 하에서 가사 사용인도 근기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 길이 열렸어요. 근데 그건 그거고 어쨌든 근기법상으로는 가사 사용인은 적용 제외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가사 사용인에 대한 특별법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안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무튼 근기법상으로는 우리 시험 범위인 근기법상으로는 적용 제외다. 그래서 동거의 친족만 그다음 가사 사용인 이런 분들은 적용 제외다. 이랑 딱히 문제 없죠. 자, 2항 가보시면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도 사업장에 대해서는 일부만 적용한대요. 그럼 일부 적용할 게 어디 나와 있냐? 대통령령에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대통령령 별표에 있죠. 그래가지고 이거 전부를 다 외울 수는 없고 좀 이따 그려드릴 건데 최소한에 외워야 되는 것들 그건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5인 이상과 4인이 어떻게 구별할 거냐? 예를 들어 우리는 매일매일 6명을 쓴다. 6인이네. 매일매일 3명을 쓴다. 3인이에요. 쉽거든. 근데 이제 보통 작은 기업들은 일용직을 많이 쓰다 보니까 들쑥날쑥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가지고 애매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때 어떻게 산정할 거냐? 옛날엔 이게 없어가지고 복잡했어요. 이게 판례도 막 있고 그랬거든 옛날에는. 이게 없어가지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 있냐? 2008년도에 사망을 만들었죠. 그래서 시행령 7조에 2가 들어왔어요. 근데 그전에는 이게 판례로 해결했거든요. 법이 없어가지고. 들쑥날쑥 막 이럴 때. 그렇죠? 그러니까 참고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애매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식이냐면 그 당시 기준으로 이건 뭐 쓰지 마시고 그 당시 기준으로 퇴직금도 5인 이상이었어야 됐어요. 지금은 퇴직금은 5인 미만도 줘야 되죠. 1년 이상 쓰면. 근데 그게 바뀐 게 2010년 12월 1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퇴직금도 5인 이상이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5인 가지고 제일 많이 다퉜던 게 바로 퇴직금이었어요. 왜냐면 액수가 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5인이라고 치고 이게 5인이라고 예를 들어서 이게 사람 많다가 적다가 뭐 많다가 적다가 이렇게 이러고 퇴사 이렇게 할 거냐. 그러니까 아주 옛날에는 전체를 그냥 평균했던 거죠. 내 근속 기간 동안. 그러니까 왜 그런지 알겠는데. 그랬더니 어떤 문제가 있냐. 이때 근무한 애들 풀 해보니까 5인이 예를 들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한 이쯤 들어오면 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풀로 해보면은 5인이 넘는데 이때 들어온 애들은 5인이 안 되기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 이때 있다 나간 애들은 또 5인 넘고 그러니까 이게 입사 일자에 따라서 근속기간 관계없이 막 들쑥날쑥인 거지.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어떻게 바꿨냐. 이 근속기간 중에서 5인 이상인 기간들만 찢어내가지고 쫙 합산한 다음에 그만큼만 퇴직금을 주어라. 이렇게 바뀌기도 했었고 복잡했어요. 그러다가 이게 하도 문제가 많으니까 2008년도에 법을 개정하면서 시행령으로 산정 방법을 정하도록 정했고 실제 우리는 시행령 7조의 2에 의해서 이제는 산정을 하죠. 그래서 지금 이런 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게 됐습니다. 그럼 령 7조 2의 포인트는 뭐냐? 밑에 박스에 있죠. 령 7조의 2. 네 번째 줄에 발생일 전 1개월 체크하시죠. 1개월. 뭐 30일 이런 거 아니에요. 1개월이니까 31일일 수도 있고 29일일 수도 있죠.
1개월, 네 번째 주제, 07조 A. 1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어떻게 합니까? 연 인원 깔아놓고 가동일수로 나누는 거예요. 그럼 얘는 이 회사는 하루에 몇 명을 쓰는 회사구나. 이걸 알 수 있겠지. 그래서 1항에서는 발생 전 1개월, 그거만 주의하시면 되고. 자, 2항 가보시게 되면, 2항, 4페이지. 2항 가보시게 되면, 1항이 원칙이고 2항이 예외긴 한데, 뭐 1항에도 불구하고 돼 있으니까 2항이 예외긴 한데, 실제로는 2항으로 다 하죠. 이제 2항에 1호가 있고 2호가 있는데, 결국 이 말이 뭔가요? 이해해보면. 이전 1개월 동안의 가동 일수 중에 5인 이상인 날이 많았니? 5인 미만인 날이 많았니? 이거잖아요. 그래서 평균 냈을 때 5가 넘어도 5인 미만인 날이 더 많았으면 적용 안 시켜버리는 거고, 평균 냈을 때 5가 안 돼도 5인 이상인 날이 더 많았으면 적용을 시켜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1호랑 2호죠. 그러니까 문제가 이런 식인 거죠. 갑 같은 경우에 A 회사에서 근무하는데 이전 1개월 동안에 가동일수가 25일이었는데 뭐 12일은 몇 명이었고 13일은 몇 명이었다. 근기법이 전면 적용되는 사업장인가 이래 버리면 쉬워요. 5인 이상인 날이 더 많았으면 적용된다. 5인 미만이 더 많았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너무 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이 어려운데 내용은 아무것도 아니지. 1개월 동안 가동 일수 중에서 5인 이상인 날이 많았니? 미만인 날이 많았니? 그거 가지고 그냥 판단하면 됩니다. 그러면 유일하게 어려운 게 뭐냐? 5인 이상인 날이 예를 들어 12일, 5인 미만도 12일. 똑같아 버리는 거예요. 그럼 되는 거지. 얘가 13일이면 적용, 얘가 13일이면 미적용 이런 건데 둘 다 12일이에요. 똑같아.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답은 적용하지 않는다예요. 왜냐? 1호에서는 2분의 1 미만으로 돼 있고 2호에서는 2분의 1 이상으로 돼 있죠. 그럼 이상은 그러니까 2분의 1은 미만엔 안 들어가지만 이상엔 들어가잖아요. 그럼 딱 절반이면 2호에 적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딱 절반이면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말이 어려운데 되게 쉬워요. 그래서 5인 이상이 많은가 5인 미만이 많은가 똑같으면 적용하지 않는다. 끝인 거죠. 자, 3항 가보시면 60조부터 62조 이게 연차죠. 외울 게 아닌 게 연차는 기본적으로 물론 60조 2항 같은 경우는 1년 미만자도 있긴 한데 60조 1항은 기본적으로 1년 이상을 전제로 하는 거니까 연차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전 1개월만 갖고 하기엔 좀 부족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1개월 단위로 12개월 연속으로 1년 동안 이렇게 다 5인 이상이어야지만 연차를 적용한다. 뻔한 거지 않습니까? 눈에 바르면 틀릴 게 아니고요. 자, 4항 같은 경우에 파견 근로자를 제외한 그것만 체크하시죠. 파견 근로자를 제외한. 파견 근로자는 어떻습니까? 내가 사용 사업주 입장에서 내가 쓰고는 있지만 내가 고용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을 고용한 사람들은 파견 사업주지. 그러니까는 카운팅은 파견 사업주한테 하는 거고 사용 사업주인 나는 내가 쓰고는 있지만 파견 근로자는 제외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파견 근로자는 제외한 그것만 체크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중 뭐 상시 근로자 수에 산정되지 않는 근로자는 누구인가? 안 봐도 보이지. 파견 근로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게 5인 이상에 적용되고 어떤 게 5인 미만에 적용되지 않는가? 그래서 지금 그냥 카테고리별로 구별해가지고 잡아드리는 게 있는데 이것만 정리하시면 다 맞춰요는 아니에요. 그건 알 수 없어. 근데 기본 뼈대는 잡을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이것만 잘 잡으셔도 대충 오지선다해서 한 3개는 걸러지더라고요. 남은 2개 중에 고르시면 되는 거거든요. 얼추 고를 수 있어. 자, 기본 마인드를 어떻게 가져가시냐.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해주는 게 있고 적용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럼 어떤 걸 적용해주고 어떤 걸 적용해주지 않는가. 적용해주는 건 둘 중 하나예요. 돈이 안 들어가거나 두 번째로 돈이 들어가긴 하는데 이것도 안 해주면 네가 사람 새끼니? 이런 거 적용시켜주는 거고요. 적용해주지 않는 건 쉽게 말하면 돈 들어가는 거. 그리고 이거 안 해줘도 네가 사람 새끼니? 말 들을 정도는 아닌 거. 그런 건 적용시켜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딱 봤을 때 잘 모르겠다. 그 기준으로 생각해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그냥 직관적으로 보시면 객내 근로금지 이런 거. 객내 근로금지. 4인 이하 사업장이 가능할 것이냐. 가능할 리가 있나. 4인 이하 사업장에도 객내 근로는 당연히 금지가 되겠지. 연소자에 대한 유해위험 사업의 사용 금지. 4인 이하 사업장엔 당연히 적용 되겠지. 4인 이하 사업장이면 더 열악할 텐데 더 쓰면 안 되지. 그런 애기들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식인 거예요. 예를 들어 아까 우리는 6조부터 10조까지는 4인 이하 사업장도 적용됨 했지 않습니까? 그걸 논외로 하고 8조에 폭행금지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가?
되겠지. 그렇잖아요. 사이니아 사업장이라고 사용자가 때릴 수 있다. 말이 되나 이게. 그렇습니까? 그런 느낌인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자, 그래가지고 이게 돈 들어가는 거, 아니 돈이 안 들어가는 건 적용해준다. 사람 안 때리는 거 돈 들어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돈 안 들어가는 거 적용한다. 돈 들어가도 이거 안 해주면 네가 사람 새끼야. 이런 것들은 적용한다. 근데 돈이 들어가는 건 이거 이제 적용해주지 않는다. 그렇죠? 돈 안 들어가는 거, 너무 심한 거, 이건 돈 들어가는 거 이러면 좀 생각하시 괜찮을 겁니다. 자, 카테고리를 묶어보면 첫 번째 해고로 묶어보면 사이니아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게 있어요. 2, 3조 1항의 해고 등 제한. 사이니아 사업장 뭐 직원 2명, 1명 이러는데 해고를 마음대로 못 시키게 하는 게 입법자가 볼 때는 조금 그렇다. 이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다른 것들은 몰라도 해고만큼은 사이니아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함부로 못하게 해야 해. 라는 주장도 있는데 입법적인 주장이죠. 있는데 아무튼 현행법상 사이니아 사업장은 해고든 징계든 인사든 2, 3조 1항의 정당한 이유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겠지. 자,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어차피 근로자가 대응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대응을 위해 보장해주고 있는 서면통지제도 해고에 이것도 적용할 이유가 없죠. 어차피 대응이 안 되니까 사유 시기를 적시해서 뭐 할 거예요? 어차피 대응이 안 되는데 그런 게 있겠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28조 이하에 있는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절차 이런 것도 적용되지 않겠죠. 어차피 해고를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서면통지도 필요 없고 구제신청도 못한다 되어 있습니다. 대신 자를 때 마음대로 자르더라도 입법 목적을 고려해보면 서면통지랑 해고 예고는 입법 목적이 달라요. 서면통지는 목적 자체가 해고의 정당성 문제예요. 기본적으로 부당해고에 대해서 얘가 어떻게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냐. 그러다 보니까는 이거 통지하지 않으면 해고는 무효야. 이래 가는 건데 해고 예고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의 정당성과 관계없이 새로운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시간적 경제적 여유를 보장하기 위함에 있죠. 심지어 돈도 안 들어가. 왜냐? 미리 말만 해주면 되니까. 말을 안 해주고 바로 자를 거다? 그때 돈을 줘야 되겠지만 돈 쓰기 싫으면 그냥 말을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입법 목적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를 때 자르더라도 미리 말은 해줘라. 해고, 예고 이래 들어가는 거죠. 자를 때 자르더라도 미리 말은 해주어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말을 해주면 돈도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차피 회사가 작아도 하루아침에 거리에 나앉으면 안 되잖아요. 새로운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시간적 경제 여유 보장이 필요하겠지. 여기도. 그러니까 적용해 주겠다. 그 다음에 자를 때 자르더라도 해고 금지 기간. 요럴 때 자르면 네가 사람 새끼냐 이런 거예요. 지금 애 낳으러 출산휴가가 있는데 사람을 잘라? 그렇죠? 지금 애 키우러 육아휴직가 있는데 사람을 잘라? 업무상재로 요양을 위해 휴업 중인데 사람을 잘라? 넌 너무 나쁜 놈이네. 너 하지 마. 이런 식으로 사인이나 사업장을 하더라도 적용하는 겁니다. 심지어 2, 3조 2항은요. 처벌 조항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이게 뭐 의도한 건 아니겠지만 공교롭게도 2, 3조 1항 해고 등에 제한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처벌 조항이 없죠. 서면통지 해고에 사법적 효력에 영향을 주지만 처벌 조항은 없어요. 근데 예고는 안 하면 범죄죠. 얘도 마찬가지로 범죄예요. 해고 금지 기간에 해고하면 범죄거든요. 그러니까 고소고발도 가능한 이렇게도 매칭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카테고리로 해고 파트 묶어서 해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휴식 파트를 한번 얘기해 보면 54조, 55조에 따른 휴일이 있는데 자 한번 적용해 주는 거 일단 54조에 따른 휴게 시간 얘는 적용하고요. 그러니까 사인이나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밥은 먹어야지 밥은. 그래서 휴게 시간 적용해 주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경영계에서 불만이 많은 건데 55조 1항에 따른 주휴일 얘도 적용해 주죠. 사인이나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특히 1급제 근로자의 사람들 일주일 풀로 일했으면 하루는 좀 일 안 하고 돈 받고 쉴 수 있게 해줘야지. 이런 느낌 때문에 우리 사인이나 사업장에도 주휴수당은 적용된다. 유급주휴 이게 적용되겠더라. 대신 회사가 작으니까 60조에 있는 연차휴가 이것까지 보내주긴 조금 어려움이 있겠다. 직원이 한 명인데 연차휴가 15일 좀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차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 다음 또 빠지는 거 빨간 날 55조 2항에 있는 공휴일 빨간 날 이것도 사인이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휴식 파트 카테고리 묶어가지고 이렇게 나누시면 좀 기억하기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모성보호 파트 묶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이제 모성보호를 위한 휴가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출산휴가가 있고 생리휴가가 있지. 일단
아기는 문제가 없잖아요. 엄마가 작은 회사에서 일하는 거지. 아기는 문제야. 근데 그 출산휴가 제대로 못 가면 아기가 죽을 수도 있어요. 뭐 이게 장애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기가 엄마가 작은 회사 다녀도 아기한테 문제가 가면 안 되니까 출산휴가 이거는 4인 이하 사업장도 적용한다.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는 해고도 금지가 되겠죠. 오케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대신 회사가 작으니까 배가 아픈 건 좀 참으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저것 뭐 돈 들어가는 거, 짜잘짜잘한 거 좀 묶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4인 이하 사업장이지만 따로 돈이 안 들어가서 적용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게 있냐? 17조에 따른 명시 의무 이런 거. 돈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기본적인 근로조건 중요한 거 명시해 주면 되는데, 서류 만들어서 주면 되는데 그게 뭐 어렵겠어. 그러니까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이 정도는 해라, 이런 게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근기법은 아니지만 퇴직급여, 이것도 한 이제 13년 됐네. 이제 2010년 12월부터 적용하고 있으니까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급여는 이제 적용이 되더라, 이런 게 있고요. 대신에 이제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거 여러 가지가 있죠. 예를 들어 뭐 법정근로 시간 개념, 이것도 빠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어차피 일주 뭐 40 이런 규제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장근로 수당 이것도 딱히 없고요. 그래가지고 56조에 따른 가산임금 돈 들어가는 거죠. 46조에 따른 휴업수당 돈 들어가는 거죠. 뭐 등등등 이런 식의 돈 들어가는 것도 적용이 돼야 되겠더라. 다만 좀 주의할 점이요. 휴업수당, 그러니까 우리가 구별을 좀 하셔야 되는데, 휴업수당은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 안 되지 않습니까? 회사가 일거리가 없으니 나오지 마. 4인 이하 사업장은 할 수 있어요. 어차피 해고도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 휴업수당을 주라 하기는 뭐 하죠. 예를 들어 4인 이하 사업장에서 휴업수당 줘야 한다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사업주 입장에서 이거 주기 싫으니까 다 잘라버리겠지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사실 있긴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근데 비교를 하셔야 되는 게, 휴업자가 들어가니까는 헷갈리는데 휴업급여라든가 휴업보상, 얘네랑은 달라요. 휴업급여는 산재법상 보험급여죠. 휴업보상은 근기법상 재해보상이에요. 그러니까 업무상 재해를 당했을 때 산재법에 의한다 공단에서 휴업급여가 나오는 거고, 근기법에 의한다 사업주로부터 휴업보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 휴업자가 들어가지만 내용이 아예 다른 거지. 그러니까 휴업수당은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지 않지만 휴업급여나 휴업보상은 적용하죠. 왜냐? 업무상 재해니까. 사람을 한 명을 써도 업무상 재해 당하면 보호해줘야지.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은 업무상 재해 문제라서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됨. 그래가지고 지문에 얘가 아니라 뭐 이런 애가 나오게 되면, 아 분명히 이거는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 안 된다고 그랬는데 뭐야, 이런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휴업수당과 휴업급여 내지 보상은 다르다. 이거를 좀 구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거 정리하시면 그래도 한 지문 5개 중에 3개쯤은 쳐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나머지는 감각으로 얼추 풀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돈이 안 들어가거나 너무 심한 거, 여기는 돈 들어가는 거, 이런 느낌으로 한번 나눠보시면 얼추 푸는 데는 그렇게 문제가 없겠더라. 자, 12조. 이 법과 이 법에 따르는 내용은 국가지자체 등에도 적용된다. 그래서 국가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사업은 5인, 4인 안 따지죠. 그냥 전면 적용한다 되어 있고요. 13조 같은 경우에 뭐 특별히 문제 없어요. 뭐 굳이 체크한다고 치면 13조에서 뭐 체크할 수 있냐면 지체 없이, 그거 체크하시죠. 지체 없이. 요즘 트렌드 중에 하나인데, 지체 없이 뭐 즉시 이런 거를 뭐 3일 이내에 7일 이내에 이래 바꿔요. 하도 잘 나오다 보니까 옛날에는 이거 그냥 맞는 지분 나오는 거니까 넘어가세요 넘어갔는데, 요즘에는 지체 없이 그 정도는 좀 보시는 게 그래도 안전할 수 있겠다는 거고요. 자, 14조 같은 경우에 법령 주요 내용 등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내용상으로는 딱히 어렵지 않아요. 참고로 14조가 취업규칙의 효력과의 관계에서 단속 규정이죠. 우리 판례가 그래 보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14조를 위반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퀴즈. 14조를 위반해 가지고 개시부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번 형사처벌된다. 2번 과태료가 부과된다. 답은 2번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들은 어떤 경우들이 많냐? 신고라든가 서류 비치 이런 것들은 과태료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예를 들어 신고를 안 했다고 처벌한다? 없어요, 그런 거. 그렇죠? 뭐 서류 비치 안 했다고 뭐 형사처벌한다? 그것도 거의 없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신고를 안 하거나 서류 비치를 안 했음 이럴 때는 보통 나오는 게 과태료.
이런 게 많으니까 감각적으로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14조 같은 경우에 4인 이하 사업장이 적용될까요? 안 될까요? 그냥 감각적으로. 얼핏 생각할 때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적용될 것 같은데 얘는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취업규칙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취업규칙은 10인 이상 사업장에 작성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인 이하 사업장에 계시비치 의무를 부과하는 게 좀 이상한 거지. 그래가지고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시죠. 15조. 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1항과 2항이 있는데 뭐 강행적 보충적 이런 거 다 알잖아요. 그럼 체크하실 것 1항에서 그 부분에 한정하여 전부가 아니라 그 부분에 한정하여 그것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민법과 달리 근기법은 부분무효가 원칙이에요. 왜 그러냐? 자칫 근로계약이 무효가 돼버리면 자칫 이 사람의 의사에 반해서 실업자가 돼버리니까 부분무효 원칙이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다. 전부 무효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 이런 판례도 있지 않습니까? 기억 떠올려보시면 근로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계약에 체결된 일종의 부관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계약서가 있고 일종의 부관이 있었는데 이 부관의 내용이 근기법 위반인 거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부관만 무효고 계약은 유효하지. 판례 입장이죠. 그래가지고 부분 무효 법리만 생각하시면 판례가 나오든 조문 나오든 안 틀립니다.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다. 그것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16조는 삭제된 거죠. 볼 필요 없고. 자, 17조 가보시면 근로조건의 명시. 자, 요 같은 경우에 뭐 2차에서는 거의 안 보는데 2차에서도 가능성이 없진 않아요. 판례가 하나 있거든. 아예 뭐 제로는 아닌데 나오면 뭐 그냥 조문으로 푸는 거라 특별히 문제는 없는데 1차에서는 꽤 잘 나오는 부분인데 자, 요거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일단 우리가 그 조문 보실 때 17조 1항, 2항을 얘기할 때 1항에서 큰 범주를 보호해 주는 거고 그 안에 특히 중요한 게 2항이에요. 그래서 1항과 2항이 내용이 겹치거든요. 많이. 그러니까 처음 보는 분들은 뭔가 겹치는데 이상하다 하는데 그게 아니고 1항으로 베이스 깔아놓고 그 중에 특히 중요한 얘네들은 서면 통지 및 교부해 주는 거야. 이렇게 명시 및 교부하는 거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2항이 2항이 1항 안에 있다. 뭐 그거 일단 말씀드리고 그럼 일단 우리가 17조 1항에 따라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바꿀 때 기본적으로 중요한 조건들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럼 일단 뭐가 중요할 것이냐? 가장 중요한 거 돈 받고 하려고 하는 거니까 임금이 중요하지.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 다음 중요한 거 사람답게 살아야 되니까 근로시간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소정 근로시간 주의할 점 소정을 법정으로 바꾸니까 이걸 주의합시다. 그래서 소정 근로시간이든 법정 근로시간이든 용어가 나오면 두 개를 크로스로 꼬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의심을 좀 해봐야 돼요. 소정 근로시간을 법정으로 반대로 법정을 소정으로 바꾸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특히 이제 소정을 법정으로 바꾸는 게 되게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도 그렇고요. 또 어디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외근 간주 근로시간제 이런 거 원칙적으로 소정 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잖아요. 근데 걔를 법정으로 바꾸는 거 땡 이런 식이죠. 잘 나오니까 주의하시고 그 다음 휴일 55조에 따른 60조에 따른 연차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시행령에서 추가로 세 가지를 더 얘기하죠. 그게 어디 있냐?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시행령 8조에 17조 1항 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이란 다음의 사항을 말한다. 그래서 1호, 2호, 3호 있잖아요. 첫 번째가 취업 장소 업무 내용. 두 번째가 93조 1호부터 12호까지 규정에 정한 사항. 이게 뭐냐? 취업 규칙의 필요적 기재 사항이죠. 오케이. 취업 규칙의 필요적 기재 사항. 그다음에 세 번째 기숙사가 있으면 기숙사 규칙 이런 것들. 이건 추가로 명시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시행령을 통해서 추가로 명시하도록 하는 게 세 가지가 있죠. 취업 장소, 업무 내용, 그 다음에 취업 규칙의 필요적 기재사항, 세 번째 기숙사 규칙. 요게 1항이잖아요. 자, 이 중에서 특히 중요한 것들을 2항을 통해 더 두텁게 보호를 하죠. 그럼 우리가 17조 2항을 통해서 이 중에서 서면 명시 및 근로계약 체결 시 교부해 줘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일단 임금 중에서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 임금의 구계지 뭐 이러는데 여기 있고요. 소정 근로 시간이 있고 휴일이 있고 연차가 있고 이런 것들은 서면으로 명시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전통적으로 제일 잘 나오던 것, 다음 중 근로계약 체결 시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보통 답은 이거 외에 얘네들이니까 요 중에 하나가 답이다. 이게 전통적으로 제일 잘 나오던 거. 요즘에도 물론 나오긴 해요. 나오긴 하는데 잘 안 틀리지 요즘에는. 그래서 이 중에서 특히 중요한 게 얘네니까 얘네들을 서면으로 명시한다. 그러다 보니까는 서면 명시 및 교부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 것들이 이제 얘네들로 보통 정답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가장 전통적인, 지금도 여전히 유의미한 의미가 있는 이런 트릭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은 좀 어떤 걸 더 봐야 되냐? 추가적으로 17조 2항에 따르면 두 가지가 나눠져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랑 근로계약을 변경할 때 나눠지죠.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는 일단 서면으로 명시하는 거고, 이거는 서면으로 명시하는데, 근로계약 체결할 때는 그냥 교부해 주는 거고, 변경할 때는 근로자가 요구하면 교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로계약 체결할 때 얘긴지 변경할 때 얘긴지 그거 하나 또 구별을 할 필요가 있고요. 지문에 뭐 변경할 때도 요구할 때 관계없이 교부해야 함 땡,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리고 체결할 때는 요구에 관계없이 그냥 줘야 되고, 서면을 교부해 줘야 되고, 변경할 때는 근로자가 달라고 하면 줘야 되고,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애기들 문제가 있어요. 플러스 67조에 있는데 애기들 문제. 연소자 같은 경우는 연소자가 만 18세 미만자죠. 연소자 같은 경우는 67조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17조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기들 같은 경우는 17조 2항만 서면 명시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서면으로 명시해가지고 교부를 해줘야 되는 거죠. 애기들은.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일단 근로계약 체결할 때 기본적으로 중요한 사항들은 중요한 사항들이 명시를 해줘야 돼요. 17조 1항에 따라서 뭐 서면일 필요까지는 없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1항에 의하면 이게 뭐냐? 임금, 호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그 다음에 시행령으로 정하는 세 가지 취업장소 업무 내용, 취업규칙의 필요적 예상, 기숙사 규칙 이런 게 있습니다. 17조 2항에 의하면 그 중에 특히 중요한 건 그냥 구두로만 하면 안 되고 아예 서면으로 명시하고 체결 시에는 교부, 변경 시에는 요구하면 교부하라고 돼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임금의 구개지, 호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돼 있습니다. 근데 애기들은 관계없이 17조에 따른 모든 걸 다 근로계약 체결 시 서면 명시하고 교부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67조에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지문에 만 17세인 근로자 갑은 근로계약 체결 시 취업 장소와 업무 내용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 받는다. 이건 정답이 되겠죠. 만 21세인 을이 받는다. 땡 되는 거고. 그렇죠? 그거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주의할 점이 만 18세 미만이니까 만 18세는 아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 18세는 미성년자긴 한데 근기법에 따른 연소자는 아닌 거예요. 여기는 지금 연소자를 빼는 거고 이제 따로 빼고 있는 거고 지금. 그래서 지문에 만 17세 그러면 전부 명시 이런 건데 만 18세 그러면 그때는 6, 7조가 적용되지 않는 거니까 그때는 17조 2항만 서면 명시한다. 이게 있겠죠. 그래가지고 이게 의외로 만 18세로 나오면 되게 많이 틀려요. 애기들 되는 거지. 근데 애기들은 만 18세 미만이니까 연소자는 만 18세는 연소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17조 2항으로 간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명시를 해줘야 되겠더라 얘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까지는 잘 안 나오는데 한 번 더 꼬을 수도 있어요. 뭘 꼬을 수 있냐? 93조에 따른 취업규칙의 필요적 기재사항도 명시하라면서요. 서면으로 할 필요는 없지만 물론 애기들은 서면으로 해야 되고 그렇죠? 명시하라면서요. 그러다 보니까 93조 1호부터 12호까지는 각호 내용들 예를 들어 직장 내 괴롭힘이 어쩌고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을 이 지문에 같이 끼워 넣을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명시 의무가 나왔는데 좀 낯선 게 있다. 처음 보는 거. 예를 들어 뭐 승급에 관한 사항 이런 식으로 낯선 게 있다. 이래버리면 93조에 있는 취업규칙의 필요적 기재사항인가 보다. 이러고 보시면 얼추 맞아요 그냥. 그래가지고 그런 사항들은 어른들은 그냥 구두로 해도 뭐 문제 없고 교부할 필요 없고 근데 애기들은 서면으로 명시해서 교부해줘야 되고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이거 관련해가지고 93조를 실제로 엮어서 93조 각 호의 내용을 명시 의무의 지문으로 내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걸 좀 주의하자.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17조는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하죠. 그 다음에 이거 위반하면 어떻게 될까요? 명시의무 위반하면. 명시의무를 위반한다고 하여 근로계약이 당연히 무효인것은 아니겠죠. 당연히. 하지만 형사처벌되죠. 그래가지고 우리 편의점 알바하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퇴직금이라든가 주휴수당 이런 걸로 진정 들어갔다가 사업주가 삐딱하게 나와버리면 명시의무 위반 보통 안 쓰니까 이거 가지고 보통 고소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처벌조항이 있으니까. 500만 원 이하 벌금인가? 뭐 그래요. 하여튼 그게 있습니다. 18조 단시간 근로자 근로조건 1항이라든가 2항은 뭐 특별히 틀릴 게 없고요. 18조에서 사망이 문제인데 사망에서 일단 사주 체크하시죠. 사주를 평균해서 일주의 소정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5시간 미만자를 보통 초단시간 근로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초단시간 근로자의 기준이 15시간인 건 다 알아요. 근데 그게 그냥 예를 들어 이번 주는 15 넘었네, 이번 주는 안 되네, 이게 아니고 사주를 평균하는 거지. 사주를 평균. 왜냐면 그래야 이게 그 일관성이 있겠지. 특정 주는 빠졌다가 특정 주는 됐다가 이건 너무 엉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주를 평균해서 하든 안 하든 4주 동안 그거 체크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초단시간 근로자에게 빠지는 게 일단 55조 휴일하고 60조 연차가 빠지죠. 근데 이거 외에도 빠지는 게 더 있잖아요. 예를 들어 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급여 빠지죠. 그 다음에 우리 기간제법상 2년 제한 빠지잖아요. 그렇죠? 초단시간 근로자는 2년 넘게 기간제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래서 초단시간 근로자에 빠지는 거 근기법에 따를 때는 휴일, 연차가 빠지지만 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급여도 빠지고요. 기간제법에 의한 2년 제한도 빠지고 그래서 그 오지선다에서 딱 4개 되게 좋네요. 그렇죠? 뭐 가끔 나오는 게 이런 거지. 초단시간 근로자는 해고 예고를 할 필요 없다. 그런 게 어딨어. 해줘야지. 오케이?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얘만 따로 잘 나왔는데 요즘에는 얘도 잘 나오지만 어떻게 되는 경우도 많냐면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거랑 초단시간 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않는 거 두 개를 엮어내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55조의 휴일을 생각해 보면 초단시간 근로자는 휴일에 빠지죠. 4인 이하 사업장은 1항은 적용해주고 2항이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주휴일은 적용해주고 55조 1항, 55조 2항에 따른 공휴일이 빠지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는 연차 빠지죠. 4인 이하도 연차는 빠지잖아요. 그 외 퇴직급여 여기는 빠지지만 4인 이하는 이제 적용해주고요. 2010년 12월부터. 그 다음 기간제법상 2년 제한. 2년 넘어서 재계약을 뭐 이거 무기계약 전환되는 거 어떻습니까? 얘네들 빠지고 그 다음에 기간제법도 그런 것들은 5인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4인 이하도 빠지고. 그래서 공통되게 빠지는 거는 한 3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4인 이하랑 그 초단시간이 공통되게 빠지는 거. 첫 번째 공휴일 뺄 수 있고요. 공휴일 55조 2항. 그다음에 60조의 연차 생각할 수 있고요. 세 번째가 기간제법상 2년 제한 생각할 수 있고 그 세 가지는 공통되게 빠진다. 그렇게 엮어서 많이 물어보니까 그거 좀 기억하시죠. 그 다음 시행령 별표 2가 있는데 시행령 별표 2 이걸 좀 보시면 1번에서 가 보시면 사용자는 단시간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에 임금 근로시간 그 밖의 조건을 명확히 적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게 박스 안에 시행령 별표 2 1번에 가 보시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가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근로계약서의 의무가 있는 게 아니라 17조 2항에 따른 서면 명시 의무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계약서라는 건 계약 내용 쓴 다음에 서로가 사인하는 거 이게 계약서고 얘는 뭐냐면 사인 안 해도 돼요. 써가지고 그냥 주면 되거든. 명시 의무니까. 근데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계약서 작성 의무가 있는 거죠. 그거 하나 체크하시고 그래서 단시간 근로자는 계약서를 써야 되는구나. 이거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임금 계산에서 나번 보시면 2번에 나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에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 일수로 나눈 시간 수로 한다. 4주 체크하시고 4주 그 다음에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 일수 체크하시죠.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단시간인데 내가 하루에 4시간씩 주 5일을 일한다. 그럼 난 하루는 4시간 하는 사람인 거지. 그러면 쉬워요. 근데 내가 근무 일수 자체가 남들보다 적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남들은 월화수목 4일을 일하는데 나는 월화만 일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월화만 일하는데 똑같이 8시간을 해요. 그럼 문득 의문이 드는 거지. 나 단시간인가? 의문이 드는 거예요. 일단 단시간이죠. 일주를 봤을 때 짧게 일하니까. 그럼 나는 하루에 몇 시간 일하는 사람이냐? 8시간이냐? 아니에요. 실제 나는 하루에 4시간으로 보면 되겠죠. 실제 남들보다 반 일하는 거니까. 그래서 나의 4주 동안의 총 근로시간을, 소정 근로시간을, 남들의 통상 근로자들의, 정규직들의 소정 근로 일수로 나누는 거예요. 그럼 하루 평균이 나오겠지. 남들 일하는 만큼 일하는데 나는 하루에 몇 시간 일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실무상 어떤 게 있냐면 나는 월화 이틀 일하는데 하루 8시간 근무를 해요. 그리고 16시간이니까 주휴도 줘야 되죠. 그러니까 일요일 날 8시간 분을 내놔라. 이런 거예요. 나는 하루 8시간 일하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근데 사실은 이 사람의 일일 소정 근로 시간은 4시간 미만이 되지 않습니까? 5일자에서는. 그러니까 그만큼만 주휴상을 주면 되겠죠. 그런 느낌이에요. 4주. 그래서 총 소정 근로 일수. 그거 체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뭐 특별히 말씀드릴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넘어가시죠. 자, 뭐 참고로 뭐 이건 시험용은 아니고요. 8페이지 맨 위에 가보시면 8페이지 맨 위에 라 해가지고 18조 뭐 1항의 취지에 어긋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돼 있지 않습니까? 요거 시험용은 아니고 근데 요거 잘못 보시면은 오타인가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 시행령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긋나는으로 돼야 될 것 같은데 어긋하는 돼 있거든. 오타가 아니라 실제 시행령에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오타가 아니라 국무회의 오타 뭐 이런 느낌으로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용은 아니고. 그다음 19조 가보시면 근로조건의 위반. 그러니까 17조에 따른 조건을 그러니까 명시 의무를요 제대로 이행했을 수도 있고 좀 이상하게 이행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이행했다면은 착착착 됐겠지만 좀 이상하게 이행했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것들을 예를 들어서 그냥 구두로 했다든가 뭐 이런 식인 거지.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제대로 이행 안 한 걸 거예요. 그러니까 17조에 따른 명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을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19조는 지금 그런 문제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했든 제대로 안 했든 뭔가 명시가 됐는데 와보니 내용이 다른 거죠. 그럴 때 이 사람은 어떻게 구제할 것이냐. 일단 기본적으로 뭔가 일종의 합의인데 명시라는 건 그 내용대로 오케이 하고 들어가는 거니까 일종의 합의겠죠. 그러니까 합의가 위반되었으니까 이거는 채무불이행인데 민사로 가게 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신속하게 구드릴 수 있도록 19조에서 여러 가지를 규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도 쓰이나라는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 쓰이더라고. 아주 드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아시는 것처럼 노동위원회를 통한 손배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이거를. 근데 매년 노동위 통계 자료가 나오는데 저도 안 본지 꽤 됐지. 저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래서 제가 현업할 때까지 봤거든요. 제가 2014년도까지 봤었는데 노동위 통계를 노동위원회 통계 노동위원회를 통한 손배 청구했던 그 통계가 매년 한 2건, 3건 있긴 있더라고. 아, 신기하다고. 제가 볼 때는 동일인이 아닐까 싶은 의문이 있긴 있는데 아무튼 이제 있긴 있더라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체크하실 거 19조에서 1항 보시면 17조에 따라 명시한 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위반을 이유로 손배를 청구할 수 있으면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지. 그 다음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른바 즉시 해제권. 근로계약 해제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원래는 원래대로 가게 되면 민법 660조나 661조에 의해서 이제 해제를 해야 돼요. 사실은 좀 복잡하지. 예를 들어 660조에 의하면 정규직 같은 경우에 한 달 정도 걸릴 수 있고요. 661조에 같은 경우에 비정규직 같은 경우 기간제 같은 경우에는 민법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지만 해제할 수 있거든요. 이론상.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깔끔하게 정리해주기 위해서 즉시 해제되어 있습니다. 2항 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배를 청구할 때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선택사항인 거죠. 법원으로 가도 되고 노동위로 가도 돼요. 그러니까 노동위를 먼저 간 다음에 무조건 안 되면 법원으로 가는 거야. 이게 아니고 선택사항이지. 난 노동위 못 믿겠다 법원 가겠다 가면 돼 그냥. 근데 선택할 수 있겠다 그겠습니다. 그 다음 근로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체크하실 거 취업 목적으로 그거 체크하시죠. 취업을 목적으로. 귀양여비는 항상 주는 게 아니고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할 때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조문상으로 제일 어려운 건 취업을 목적으로. 그러니까 언제나 항상 이게 아니고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할 때만 귀양여비가 나가는 거다. 그래서 노동이 통한 손배 언제든 가능하죠. 즉시 해제 언제든 가능해요. 귀양여비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할 때만 청구할 수 있다. 그것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0조 같은 경우에 위양전전 금지. 일단 조문상으로
위약금하고 손해배상액 예정이 별개로 돼 있긴 해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 계약 금지. 근데 이해하시기는 그냥 하나의 개념으로 이해하시죠. 위약금 내지 손해배상액 예정 계약 하나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조문상으로 딱히 나올 게 없고요. 판례의 중심인 거지. 이건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자, 21조 전차금 상계 금지. 마찬가지예요. 조문상으로는 전차금하고 전대채권이 별개의 개념처럼 보이긴 하는데 문구상으로는 그냥 하나의 개념으로 이해하세요. 전차금 내지 전대채권. 그래서 이것도 뭐 조문이 보통 맞는 지문도 나오고 얘는 심지어 판례도 없어. 그러니까 이제 뭐 딱히 틀릴 건 없습니다. 굳이 얘기한다고 치면 전차금 내지 전대채권의 대여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는 거 말하는 건데 사용자가 돈을 빌려주는 게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전차금 대여가 이 법이냐 그건 아니에요. 상계가 문제, 상계가. 그래가지고 굳이 얘기하면 상계하지 못한다. 그래가지고 상계가 금지되는 거니까 대여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뭐 굳이 얘기하면 그래 얘기할 수 있는데 잘 안 나와요. 보통 이제 맞는 지문으로 거의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상계만 금지되는 것이다. 자, 22조 강제저금의 금지. 1항 보시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덧붙여 강제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원칙은 그런데 언제나 안 되냐? 그건 아니에요. 예외가 있지. 그게 2항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항이 어떤 경우에도 이름 틀린 거예요. 왜냐? 근로자의 위탁에 의한 관리가 가능하니까. 그리고 1항 같은 경우는 예외가 있다. 만 기억하시면 되고 2항이 예외인데 사용자가 근로자의 위탁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다음을 지켜라. 너무 당연한 거예요. 네 이름으로 하면 네가 뺏을 수 있으니까 내 이름으로 하겠다. 그 사용자가 얘기하는 거지. 이게 되겠어요 이게? 안 되지. 근로자 이름으로 하고 그 은행도 근로자가 결정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더 이상 관리하지 말고 이제 내가 하겠다 이러면 돌려줘야지. 너 언제까지 그러고 살 거야?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돌려줘야겠다.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1호, 2호 이거 당연한 거예요. 근데 뭘 주의하냐면 1호에서는 근로자가 결정, 근로자 본인의 이름, 근로자가 두 번 나오죠? 그거 체크하시고요. 그래서 1호에서의 근로자를 사용자로 바꿔요. 뭐 사용자가 결정하고 혹은 사용자의 이름으로 말도 안 되는 거지. 근데 이게 잘 안 보여요. 모른다기보다는 그냥 전체적으로 나 읽는 거네 넘어가자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거 좀 주의하시고 근로자를 사용자로 바꾼다 1호 그거 주의하시고 2호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던 거 즉시 뭐 3일 이내에 이거 아니고 그렇죠 즉시랑 지체 없이를 바꾸는 게 요즘에 좀 꽤 잘 나오는 트릭 중에 하나입니다. 즉시 걔를 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2, 3조 1항 해고 등의 제한 오늘 여기까지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가박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 결국 이런 식의 사용자의 해고 등의 인사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가 있음을 입증해야 할 건데 그 정당한 이유는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처분의 유형별로 다 다르죠. 오늘 보려고 하는 건 이따가 판례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인사 파트까지 볼 거고요. 내일부터 이제 영업낭도라든가 합병 분할, 그 다음에 이제 뭐 징계, 그 다음에 해고 이건 내일 범위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 이후부터 임금까지가 내일 범위인데 아무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시간은 이런 식으로 조문 중심으로 한번 정리를 짧게 한번 해봤고요.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문제를 풀 건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시간은 40분을 드릴 건데 최대한 빨리 풀어보세요. 그러면 뭐 다 푸신 분들은 나가서 쉬셔도 되고 아니면 제가 해설지를 따로 드리진 않거든요. 이거를 왜 그러냐면 해설지는 어차피 책에 있잖아. 책에 있으니까는 그러니까 동영상 보시는 분들은 이거 문제들 이걸로 푸세요. 근데 이제 오프라인에 오신 분들은 그래도 오셨으니까는 문제집 나눠드리는 또 만들어가지고 나눠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푸시고 시간이 되시면 나가서 좀 쉬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채점 미리 하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OMR 카드에 기록해서 제출하시는 거고요. 제출하시는 것들은 어차피 이름 오픈 안 되거든요. 근데 통계가 나와요. 우리가 보통 몇 점쯤 이렇게 맞았는가 통계가 나오니까 제출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시간 계산하실 때는 마킹 시간까지 같이 고려해가지고 최대한 25분 내에 끊어보시되 마감은 40분 마감을 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통계 보면 매년 희한하더라고. 제가 난이도를 조절을 잘하나 봐요. 매년 보면 회차별로 거의 평균 60점 정도가 거의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정도 일단은 그 정도는 해야 남들만큼 하는 거니까 일단 기본 목표로 하시고 그래도 학원에서 70 이상 정도 80 이상 가능하면 이게 할 수 있으면 아무래도 좀 좋긴 좋은데 연습하는 거니까 지금은 일단 너무 점수 압박 느끼지 마시고 한번 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잠깐 쉬었다가 문제 모의 시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가시죠.